지금부터 제113회 NRF IITP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미나 사회를 맡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정책실장 문선영입니다. 근본 세미나는 국책연구본부의 국책 R&D 전략 세미나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도 특별한 분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재단의 이웃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종남 원장님이십니다. 강연 주제는 탄소 중립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입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 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강연 후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이신 김종남 원장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기후변화연구본부장, 화학공정연구센터장, 분리공정연구센터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고요. 현재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럼 김종남 원장님을 연단을 모시고 강연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야 인사도 제대로 드리는데 앉아서 하니까. 네,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원이 연구재단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재단 과제를 한 적도 있고요. 지금 우리 연구원의 조준식 박사님이 에너지 환경 단장님으로도 와 계십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마음적으로도 가까이 있습니다. 연구재단의 그 굉장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주로 기술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만 해도 많은 그 기상이변이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 작년 7월에는 라인강이 홍수가 나갔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집들이 잠겼는데, 올 8월에 와서는 이게 헝거스톤인데요. 이 돌을 보게 되면 울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가뭄이 와갖고요.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신문에 난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북반구 덮친 극심한 가뭄, 미국, 중국, 유럽 경제 타격, 가뭄에 프랑스 원전 절반이 섰다, 미 북동부 유럽 덮친 가뭄으로 소먹일 풀이 없다, 우유, 치즈 생산이 위기다, 이러잖아요. 전 세계 화력, 원자력도 폭염의 비상, 기후변화, 에너지 대란으로 이뤄지나, 알프스 빙하 무섭게 녹는다, 이런 게 굉장히 그 기상이변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점점 심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우리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 소비 추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 문명의 발전은 화석연료 사용 확대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83%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로 이루어진 화석연료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왔습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씨 이내로 제어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라는 게 지금 국제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잘 보면 오른쪽인데요,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화석연료 문명을 구축을 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8배 증가했고요, 세계 GDP가 120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1차 에너지를 30배 이상 더 썼습니다. 200년 동안 구축된 화석연료 문명을 향후 30년 내에 2050년까지
무탄소 문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야만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거를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에너지 적응, 기후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2018년 10월에 우리나라 송도에서 그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1.5도씨 시나리오를 해야 된다고 나왔고요.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지금까지 2030년에서 2060년 사이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135개국이고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날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를 최대한으로 줄이고요. 그래도 나오는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는 포집을 해서 이 땅속에 묻거나 뭐 산림에 흡수를 시키거나 해서 대기 중으로 나오는 온실가스를 넷 제로로 하는 게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밸런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 수입 의존도가 92.8% 2020년 기준입니다. 이고요.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같은 것들을 해외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도시가스나 전기나 열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이럴 때 전환할 때 손실이 한 24%가 나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수입한 에너지의 76%만 최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81.2%가 화석연료라서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활동을 한 이래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 연도가 2018년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가 와서 줄어들었는데 내년에 2018년보다 더 많이 발생을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8년이 제일 많이 CO2가 나왔고요. 7.3억 톤. 그래서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2018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발전 분야가 CO2가 제일 많이 나왔고 산업 분야, 수송, 가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에너지 소비는 산업 분야가 62%로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이 수송 분야하고 가정 상업, 이 건물 분야가 비슷하게 에너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왼쪽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외국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들어오면 석유의 일부분은 산업용 원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을 만든다거나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에너지 통계로 잡힙니다. 그래서 산업용 원료 소비를 제외했을 때 우리가 쓰는 최종 에너지 구조는 전기를 25%, 열을 75%를 씁니다. 근데 전기 부분은 63%가 화석연료로부터 오고 나머지는 무탄소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요. 원자력을 높인다거나 재생전기를 많이 만든다거나 천연가스나 석탄 화력 발전을 할 경우에는 굴뚝에서 CO2를 잡으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무탄소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 부분은 지금 91%가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데요. 주로 수송용 연료, 이게 열로 쓰이고 있고요. 산업공정, 건물 난방 급탕 쪽의 열인데 이 부분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열 부분에 쓰는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탄소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이 열을 갖다가 전기로부터 생산하는 전기화를 한다거나, 이게 잘 안 되는 분야는 CO2가 안 나오는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려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먼저 CO2가 안 나오는 무탄소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요. 수송산업 건물의 에너지 시스템을 전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전기화가 안 되는 분야는 수소나 암모니아, 바이오연료 같은 탄소 중립 연료를 써야 되고요. 무한정 무탄소 연료를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폐자원을 순환시켜 갖고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간헐성이 있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지금의 구축된 전력망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통합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시멘트 공장 같은 데는 석회석부터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CO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유를 탄소 중립을 한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원료용으로 석유화학은 살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CO2 나오죠. LNG 발전 2050년에 아마 활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철강, 수소환원 제철을 안 하면 철광석에서 CO2 떨어뜨리는데 산소를 빼내는데 아마 뭐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쪽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집해서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탄소 중립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에너지 소비를 분석을 했을 때 산업 원료용 소비를 포함하면 전기 비중이 19.7%고 나머지 부분이 열로 쓰이는 부분인데 화석연료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바뀔 수가 있는 게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A안하고 B안 2개로 만들었고요. 일단 B안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 에너지를 전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열 부분을 전기 필요량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오일 쓰는 부분을 CO2가 안 나오는 또는 탄소 중립 연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수소를 어느 정도 쓴다고 했고 재생에너지를 쓴다고 했고요. 원유는 산업용 원료로 들어가는 거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원유는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대신 이걸 쓰게 되면 CCUS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냐, 경제성이 있냐, 이런 건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태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된 겁니다. 이거를 어느 나라도 아직 경제성이나 기술 가능성을 갈 수 있다, 반드시 이래 해야 된다고 얘기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추이, 경제성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변할 수밖에 없고요. 5년에 한 번씩 아마 다시 작성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국제 에너지를 예측하는 기구들도 이런 똑같은 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IEA라고 국제에너지기구,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전 인류의 전기화 비율이 19%인데 2050년 되면 전기화 비율을 49%까지 높이자. 바이오 에너지나 수소 암모니아 뭐 이렇게 쓰자. 뭐 BP 에너지 아웃룩에도 비슷하고요. 단 이쪽에서는 전기화 비율을 높이되 이 전기 생산의 80% 이상을 재생전기로 하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오는 에너지입니다. 여기 리뉴어블 부분은 매년 이만큼 지구에 에너지가 온다는 얘기고요. 이쪽 우측에 있는 파이나이트 부분은 지구에 있는 총 매장량이 되겠습니다. 석탄, 우라늄, 석유, 천연가스는 이게 매장량이고
이 노란 둥그런 원은 1년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입니다. 우리가 2015년에 인류가 쓴 에너지가 18.5 테라와트 아워의 이어로서 이 태양 에너지,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의 불과 0.08%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연구 분야가 무탄소 전기 생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무탄소 전기는 태양을 활용하는 거, 바람을 활용하는 거, 물을 활용한 수력, 해양 에너지를 쓰는 거, 바이오가스나 우드칩 화력 발전은 탄소 중립 발전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화력 발전에 CO2 포집 저장 기술을 붙이는 거, 수소가 많이 생산된다면 수소 발전, 지열 발전, 원자력 발전, 이게 이제 무탄소 전기 생산이 되겠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은 작년 11월에 영국의 그래스고에서는 캅26에서 전 세계가 페이스 다운을 하자고 결정을 했고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시기에 특히 유럽 국가들이 석탄 화력 발전을 끄겠다. 우리나라도 2050년 전에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멈추는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추세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중국은 발전의 65%, 인도는 발전의 80%를 석탄으로부터 오는데 이 나라들이 2050년까지 석탄을 포기할 거냐라는 거에 의문점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인류가 쓰는 에너지의 제일 밑에 보면 풍력하고 태양광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 전기는 인류 쓰는 전기의 10.3%까지 도달했고, 원자력은 계속 줄다가 지금은 스테디하게 인류가 쓰는 전기의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석탄이나 천연가스는 앞으로 계속 주는 이런 추세로 갈 겁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 좀 등치가 큰 나라들 중에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이미 재생전기 비중이 40%를 넘어섰고요. 2020년에 유럽 전체의 재생전력 생산량이 화력발전 생산량을 추월을 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재생발전 비중이 6.6%로서 OECD 국가 중 제일 꼴찌입니다. 자, 그러면 발전 분야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냐? 2020년에 기준으로 재생 6.6, LNG 26.4, 석탄 35.6, 원자력 29%였는데 원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 작년 말에 UN IPCC에 우리나라가 보고한 거에 의하면 30년까지 30%를 재생전기로 해서 3030 정책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재생전기 비중을 21.5%로 줄이고 원자력 비중을 23.9%에서 32.8%로 높이자라는 안이 8월 30일 날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 시나리오,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안 기준으로는 재생전기 이 비중이 60% 쭉 이렇게 돼 있고 원자력 7.2%인데 요것도 이제 바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전기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의문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자원하고 설치 면적이 있냐? 풍력 자원하고 설치 장소가 있냐? 이 태양광 풍력의 간헐적 발전에 대한 대안이 있냐? 이런 의문점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552 테라와트 아워의 전기를
사용했는데 전기화 비율이 45%까지 올라가면 2050년에는 1200TWh의 전기가 필요하고 이 중에 60%를 재생전기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재생전기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풍력 자원을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량은 바람 속도의 3승에 비례하고 날개 길이의 자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바람 속도가 작으면 날개 길이가 더 커서 풍력 발전 단가가 더 비싸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바람이 좋다는 북해, 스코틀랜드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풍속이 9에서 10m/s고요. 우리나라 서남해나 울산 부유식 부지에는 8에서 8.5m/s, 신안의 고정식일 경우에는 7m/s, 이 산등성이 한 700고지 이상에는 8m/s 이상의 바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시장 최대 잠재량 분석을 해보면 주민 수용성이 안 좋기 때문에 육상 풍력은 최소화로 하고 해상 풍력 중에 고정식 수심 60m 이하의 해양 중에 40%의 해상 풍력을 설치를 하고 부유식을 일부 설치를 하면 이걸 기준으로 시장 최대 잠재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그 77.7기가와트의 248TWh의 풍력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걸 하려면 많은 돈도 들고 또 주민들이 받아들여야만 이게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연구개발 쪽으로는 풍력발전기는 하나의 발전기 규모가 커질수록 발전 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형 풍력발전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14메가와트급을 실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5메가와트급이 상용화가 되어 있고 올해 말 내년에 걸쳐서 8에서 10메가급이 개발될 걸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해외는 이미 이 정도는 상용화를 했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10메가와트 이상급의 초대형 풍력 발전기 기술이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이 날개 구조를 수평축이 아니라 수직축으로 해서 발전 단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새로운 타입의 풍력 발전기 연구도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외는 이미 이쪽이 실증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태양전지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폴리실리콘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요. 근데 폴리실리콘 생산 단가의 40%가 전기료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폴리실리콘 공장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OCI가 말레이시아로 공장 이전을 했고 한화큐셀은 공장을 셧다운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웨이퍼 생산까지는 국내에서 하질 않고요. 이 웨이퍼를 100% 해외에서 도입해 갖고 셀을 만들고 모듈을 만들어서 국내에도 쓰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 셀 시장의 97%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미래는 재생전기로 에너지 패권을 가를 거로 같은데 중국이 이걸 다 갖고 있으면 미국이나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IRA라 해서 리덕션 법인가 요새 바이든 정부에서 했죠. 한 40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그 속에도 이러한 제조 공장을 미국에 두거나 아니면 미국의 부품을 사용하거나 여하튼 중국 거 들어오지 말라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전지는 3차 오일 쇼크가 1979년도에 와갖고 그때 이후에 80년도에 햇빛이나 바람을 쓰자고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됐었는데 시장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가격이 비싸갖고. 1980년대에 비해서 2018년도에 태양광 패널 가격이 100분질로 떨어졌습니다. 기술 개발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태양전지가 많이 퍼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햇빛이 좀이라도 좋은 나라에서는 석탄 발전보다 훨씬 더 태양광 발전 단가가 떨어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자원은 하루 중에 몇 퍼센트를 평균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용률이 되겠는데요. 독일이 11%, 우리나라가 15%, 포르투갈 17%, 사우디가 23%입니다.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햇볕이 좋아요. 그런데 독일은 2020년 기준으로 발전의 9.5%가 태양광 발전인데 우리나라는 햇볕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발전의 3.5%가 태양광입니다. 네,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인류가 나갈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에너지가 정치 논리가 돼갖고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은 일단 어느 정도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기가 우리나라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땅 면적의 63%가 산지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면적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태양광 모듈의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 실리콘 모듈은 이론 한계가 29.4%이기 때문에 최대로 봐봐야 25%를 못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하는 게 실리콘 태양전지가 받아들이는 햇빛의 파장 이외의 파장을 받아들여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두 개의 층을 활용하는 텐덤 태양전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설치를 해갖고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자 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 돼서 바람직하게는 2030년 이후로부터는 효율 30% 이상의 태양전지가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연구재단에서 이쪽에 연구비를 많이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전지가 보급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이런 벽색깔 나는 태양전지를 개발해서 건물 벽에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2050년 필요한 전기의 40%를 태양광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잠재량 분석을 해보면 설비 용량은 40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고요. 효율 34%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건물 옥상 70%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국토면적 1.7%에 이 34% 효율의 태양광이 설치되면 2050년 필요한 전기 40%를 태양광으로 가능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풍력 20%에서 60% 정도를 재생전기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안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력 2020년 우리 발전량의 29%를 원자력으로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24기의 원자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4기는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신한울 3, 4, 5기 건설하다 중단된 거는 건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6기가 2030년 초 되면 새로 들어와서 가동될 거고 24기 중에 수명이 다한 거를 30년까지 10기를 더 수명 연장을 하면 2030년에는 아마 3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2030년 아까 말씀드린 31.7%인가
그 부분이 아마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2050년 지금보다 2배 이상 되는 전기 필요량의 29%를 원자력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비중으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구축된 것보다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국내에 들어와야 돼요. 지어져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냐가 첫째. 주민 수용성이 있냐?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저장 장소가 아직도 없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2050년 기준 재생 발전이 60, 원자력이 7.2인데 현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24개 다 기간 연장을 하고 새로 짓는 거 6개까지가 2050년까지 다 가동된다면 2050년 필요 전기의 18%가 원자력으로 가능합니다. 그거는 24기 중 18기를 2050년까지 다 수명 연장을 한다는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18%인데 그럼 나머지 전기는 뭘로 할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20년 기준 29% 비중을 원자력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30기 다 쓰고 요새 연구되고 있는 지금 한 5천억 투자되고 있는 소형 모듈러 리액터 안정성이 확보된 SMR, 이게 뭐 맥시멈 300메가 이하인데 이걸로 10%를 더 채워갖고 28%를 간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SMR 300메가를 2050년 필요 전기의 10%를 쓰려면 58개의 SMR이 설치가 돼야 돼요. 이게 분산형 발전인데 그럼 58개를 어디다 설치할 거냐?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 인천, 경기에 58개 중에 한 60% 설치돼야 되잖아요. 4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갈 수 있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신문에서도 눈 감고 있고요. 이게 되면 좋죠. 주민들이. 땅도 적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29%인데 그럼 나머지 70%는 뭘로 할 건가? 70%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술 개발이 돼야 되는데 연구재단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연료전지 중요합니다. 수소가 많다고 할 경우에. 근데 지금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SOFC 연료전지는 국산이 아직 없어서 미국 회사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세금으로. 이거 빨리 국산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나 암모니아가 많이 생긴다는 가정하에 무탄소 가스 터빈 발전, 이 발전기 개발이 빨리 돼야 되고 다행히 두산중공업에서 30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아리백, 이거 대선 때도 좀 문제가 됐던 용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1년에 100기가와트 이상 전기를 쓰는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쓰는 전기의 100%를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만 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세계적으로 애플, 구글, BMW, GM을 포함해서 381개 기업이 가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가입을 해갖고 24개사가 됐네요. 24개사가 가입을 됐고요. 근데 목표는 2050년인데 애플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은 2030년 이후부터는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모든 부품은 재생전기 100%로 만든 것만 공급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에 100% 찬소 중립으로 제품을 만들겠다고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등 13개사가 가입을 했어요. 자, 203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재생전기가 풍부하지 않으면 공장을 싼 재생전기가 있는 데로 옮겨가야 됩니다. 기업은 옮겨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도 옮겨가고 있고요.
근데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지금 기업에서는 굉장히 사활을 걸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태양광 풍력 고민입니다. 또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해요. 지방 소멸에 땅 활용하는 분야에다가 태양광 풍력 설치해 갖고요, 지역 주민들이 전기 농사를 하게 해서 좀 잘 살게 하게 하고요, 지방에 전기, 재생전기가 많이 생산된 전기를 돈을 많이 투자해 갖고 전력망을 새로 깔아서 전기를 많이 쓰는 서울 경기로 가져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리백 부품 공장들은 재생전기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공장을 만들면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발전 단가가 굉장히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요. 일본의 40%, 독일의 30%밖에 안 되는데요. 일본 정도 전기요금만 돼도 육상풍력까지는 보조금 안 들어가도 경제성이 있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전기요금을 높이지 않는 한 탄소 중립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 발전 단가 전망을 한 건데요. 이거는 블룸버그하고 IEA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예측한 건 없고요. 인도하고 중국 원자력 발전 단가가 나와 있고, 우리나라의 육상하고 태양광 발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2030년이 넘어가면 인도나 중국의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우리나라의 풍력, 태양광 발전 단가가 낮다고 해외 에너지 전문 기관이 평가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 태양광 풍력이 많아지면 간헐성 문제를 하기 위해서 배터리, ESS 설비나 전력망 새로 까는 설비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비용이 들어오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단가가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원자력보다는 미래에 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재생전기 비중이 높아지면 이게 간헐성 있는 전기가 들어오면 전력 품질이 떨어지고 이 많은 양을 현재 전력망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차세대 전력망이 필요하고, 또 이 ESS용으로 만약에 우리가 수소를 쓰거나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하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망이 천연가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수소로도 쓸 수 있는 새로운 가스망 또는 병행할 수 있는 가스망,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 난방을 활용하는 열그리드가 일부 지역은 되어 있는데, 열병합발전소 근방에 열그리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에너지 통합 인프라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고요. 지금 우리 계획 시나리오대로 설치가 되면 왼쪽에처럼 우리가 이 까만 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쓰는 전기 양이고요, 그거보다 굉장히 많은 신재생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거를 어떻게 저장해서 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용량 배터리, 양수발전, 또는 이 전력을 이용해서 수소나 암모니아로 바꿔서 하는 파워 투 가스, 또는 열로 바꿔서 다시 발전하는 파워 투 히트, 또는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면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비클 투 그리드, 이러한 그 기술들이 앞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용량 그 배터리는 시급히 개발돼야 되는데 전 세계가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자동차용 2차 전지 규모 이상이 대용량 전력 저장용으로 쓰일 거다. 그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Long Duration Storage Shot, 이 목표를 갖고
10년 이내에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그리드 규모 장주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비용을 90% 절감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 저장을 했다가 화력발전소 가스터빈을 그대로 돌리겠다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새로운 전력망을 설치를 해서 재생전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력망을 새롭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기가, 무탄소 전기가 다 만들어지면 수송이나 산업 건물 부분을 정규화를 시켜야 됩니다. 수송 분야 정규화, 2035년 이전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 하는 나라들이 20개국 이상이 나왔고요. 중국도 거기에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세계 전기차 시장이 한 600만 대 판매됐는데요. 올해는 1000만 대로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현재 한 250Wh/kg을 500Wh/kg 이상으로 높이는 연구, 승용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가격을 반으로 줄이고 내구성을 2배, 무게를 반으로 줄이는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산업 분야 전기화는 지금 현재 산업 분야 전기화율이 20% 이내인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50년도에 65% 이상을 가기를 원하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 구동 히트펌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 분야 전기화가 중소형일 경우에는 전기를 쓰는 공업로, 보일러, 건조기, 화학공정 이런 히트펌프 이런 게 나올 거고, 중대형은 전기 또는 무탄소 연료, 수소나 암모니아 또는 화석연료하고 혼수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에너지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도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건물 부분은 이런 이 조명이나 냉난방 쪽에 전기화율이 33% 지금 됐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기화율이 66%, 2배 이상 높아져야 된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부터는 가스보일러 난방을 못하게 금지를 할 계획을 세웠고요. 네덜란드는 26년 이후부터는 화석연료 난방을 금지시키고 히트펌프 또는 열그리드 연결을 의무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냉난방을 동시에 하는 히트펌프, 이게 산업용 또는 가정용 다 포함을 해갖고 전기를 써서 냉방, 난방, 급탕 이런 걸 하는 히트펌프 수요가 무지 늘어날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 몇몇 나라는 히트펌프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연료는 수소나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가 되겠고요. 또 건물 쪽도 건축자재로 그 목재를 단단하게 해서 쓰는 탄소건축 바람이 불었고요. 건축 원자재를 바이오 기반재들로 교체하는 설계운동,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석연료가 편제되어 있듯이 햇빛하고 바람도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진한 데일수록 햇빛하고 바람이 좋아서 재생전기 생산 단가가 싸갔고요. 그 생산된 재생전기로 수소를 생산할 때 단가가 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화석연료 무역 대신에 재생에너지 무역을 해야만 인류의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재생에너지 무역의 매개체로 수소나 암모니아를 쓰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해저 케이블을 수천 킬로 깔아갖고 전기 그 자체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캐리어로서 또는 간헐성 있는 그 재생전기의 저장재로서 수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수소 경제가 올 수 있을지 안 올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은 판단이 안 서지만
이 큰 대안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4억에서 8억 톤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연간 10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거다. 그리고 세계 최종 에너지의 10에서 20%는 수소가 감당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햇빛 좋고 바람 좋은 쪽에서 생산된 그린 수소 유통이 60%, 이 가스전이 있는 쪽에서 천연가스 개질을 해갖고 블루수소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CO2를 땅속에 묻는 이런 블루수소 시장 유통이 한 40%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동그라미 빈칸에 있는 지역, 재생 햇빛 바람이 좋거나 가스전이 있는 데거나 이런 데서 수소를 만들어 갖고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쪽으로 이송을 해서 쓰겠다. 이게 결국은 화석연료 무역을 수소 무역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양을 국내의 재생전기 가격이 싸지도 않고 또 뭐 그렇게 많이 남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일부는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자, 이런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생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려면 수전의 생산 단가가 싸져야 되거든요. 미국은 10년 안에 1kg 수소를 생산하는데 1불대로 하겠다. 지금은 5불대가 넘어요. 5분질 이하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수전의 설비는 국내용뿐만 아니고 재생전기 무역을 하려면 전 세계의 햇볕 바람 좋은 곳에 다 필요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전의 설비를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이게 또 연구재단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알칼라인 수전에, 폐암 수전에, SOEC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게 우위에 있다고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가고 있는 게 알칼라인 수전이고요. 지금 해외는 메가와트급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2025년 가면 한 10메가와트급 단일 스택으로 한 개 국산될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저희 연구원하고 기업하고 과기부 자금을 받아서 여러 중소기업이 참여를 해갖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커다란 프론티어 사업단 같은 사업단이 하나 만들어지면 어떨까, 연구재단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블루수소, 이게 가스전에서 블루수소를 만들어 갖고 수소를 가져오는 게 낫냐, LNG를 가져와 갖고 국내에서 블루수소를 만들고 CO2를 포집해서 폐가스전으로 해외로 가져가는 게 더 낫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SK E&S에서는 LNG를 가져와 갖고 국내에서 블루수소를 만들고 CO2를 포집해서 호주로 이송해서 저장하겠다, 이런 정책하에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요. 25년도에 연산 25만 톤 블루수소 생산할 목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다 수입해다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국내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블루수소 쪽은 대규모 개질기는 국내 기술이 없지만 CO2 포집이나 수소 PSA는 이미 다 국내 기술이 있고요. 수소 PSA는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이미 5만900급을 인도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또 CO2 포집도 다 갖고 있어요. 개질기는 이거는 뭐 대용량 개질기, 이게 한 기에 뭐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될 건데 이거를 하는 기업이 뛰어들어야 돼요. 큰 대기업들이. 그리고 수소 충전소에 필요한 수소가 지금은 청정 수소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레이 수소지만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질 수소를 통해서 수소 스테이션을 하는데, 이것도 일본 오사카 가스기 수입해서 보급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국산화를 해갖고 지금은 한 8기를 국내 기술로, 우리 기술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오수화가 가스기 들어오고 있어요. 수소환원 제철, 이게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띄어내기 위해서 석탄을 써갖고 CO2 형태로 산소를 띄어내고 철을 생산하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물로 띄어내고 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 제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소 생산 단가가 싸야 되는데 국내에 과연 킬로그램당 2,000원 이하의 수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연구는 하겠지만 수소환원제철 공장이 국내에 들어설 건가에 대한 의문은 포스코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재생에너지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수소나 암모니아로 가져오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제일 그래도 액체 상태로 가져오면서 단위 부피당 많은 수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액체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한 32개가 암모니아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제일 관심 있는 게 암모니아로 가져오는 거고, LOHC는 연구재단 연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국내 기업이 아직 뛰어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액체 암모니아로 관심을 갖고, 신문에만 보더라도 다 암모니아로 수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칠레나 이런 데서도 유럽이나 한국, 일본, 미국으로 액체 암모니아 형태로 수출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경제가 나와 있고요. 블루나 그린 수소 만들어서 액체 암모니아로 가져온 다음에 이걸 깨서 수소로 만들 수도 있지만 직접 활용을 하자. 그래서 암모니아 연료전지, 암모니아 가스터빈, 석탄 암모니아 혼소, 암모니아 추진 선박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재단에서도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배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IEA에서는 2050년 선박 연료의 46%가 액체 암모니아로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암모니아 협의회하고 일본에서는 2050년에 약 7억 톤의 암모니아가 유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암모니아 생산을 기존의 하버보시 공정으로 안 하고 전기화학적으로 수소하고 공기하고 바로 해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사이언스 네이처 논문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촉매화학적 암모니아 합성을 지금은 고온고학 공정인데 저온 저학 공정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래 혁신 기술로서 연구재단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 어떠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 생산하는 쪽은 이미 기본 연구가 끝나고 시간당 1600급 상업화 연구를 우리 에너지연구원하고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등 컨소시엄으로 산업부과제로 실증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석탄 암모니아 혼소에서 화력발전소가 없어져서 일자리를 없어지는 문제, 그런 공정전환 문제를 미하기 위해서 석탄에다 암모니아를 혼소시켜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계속 돌리겠다 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은 1기가와트급까지 실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암모니아나 수소 퍼네스나 히터를 통해 갖고, 보일러 이런 걸 통해 갖고 산업 분야 열 공급을 하는 이런 연구도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를 하면 제일 좋은데 원료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원료가 없어요. 우리가 뭐 팜유 같은 거는 먹는 거기 때문에 못 쓰고 해서 셀룰로스 분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가요 하루에 270만 배럴의 원유를 써요. 그런데 바이오 오일 1배럴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경 20cm, 길이 8m, 통나무 2.4그루가 있어야 1배럴의 바이오 오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하루에 270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이오 가능하겠습니까? 원료 때문에. 근데 바이오 쪽에 고민을 해야 될 분야인데, 그렇지만 바이오 항공유 쪽은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벼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륙간으로 가는 비행기에는 바이오 항공유, 이게 제일 유명한 분야가 이지 않나? 바이오 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납사도 어렵다고 봐요. 바이오 가스, 2030년까지 메탄 감축 서약에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고요. 이쪽은 아빠 우리 음식물 폐기물 뿐만 아니고 뭐 축산분 분뇨, 도시 유기성 폐기물을 많이 활용을 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이러한 설비가 많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기성 폐기물 실정에 맞는 형기성 소화조 기술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율 향상 굉장히 중요해요. 에너지 수요를 저감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분야 에너지 저감, 제로 카본 건물, 수송 분야 효율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산업 분야 너무 많은 다양한 공정들이 있고 에너지를 쓰는 기기들이 있어서 한 기술을 개발해서 모두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는 한데 연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설령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비용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 기술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산업 분야 에너지 효율 기술을 개발하고 쓰려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든가 또는 탄소 거래 가격이 높아져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생각이 되는데, 이쪽도 굉장히 중요한, 제일 먼저 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빅데이터나 네트워크 AI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 관리는 지금 당장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분야는 지금 막 적용이 되고 있고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로 카본 건물, 단열, 기밀, 그 다음에 히트펌프, 또 EMS, 뭐 BIPV 이런 게 들어와 갖고 제로 카본 건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진행돼야 됐고, 우리나라에 그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들 개조하는데 이 제로 카본 건물 형태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 체계적인 연구 및 값싼 개조 부품들, 이게 개발돼야 돼요. 그래서 이쪽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분야일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폐플라스틱 순환경제, 이게 필요해서 여기에는 지금 대기업들이 관심이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로 가거나 수소로 생산하거나 뭐 액체 연료를 가거나 이런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폐패널 회수해 갖고 재활용하는 거는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진천에다 공장을 지었고요. 이 공장이 앞으로 많이 지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5%까지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 폐배터리 회수하는 거, 폐배터리를 갖다가 그 태양광 풍력 발전에 나온 ESS용으로 활용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다른 금속을 회수해 갖고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돈이 되니까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이 안 오면 좋겠는데 CO2 포집 전환 저장 CCUS, 이게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아직까지 CCUS를 상용화 가능하다고 보지를 않아요. 연구는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CCUS 비용의 70% 이상이 포집 비용이에요. 지금 많은 그 포집 기술이 개발되어 왔지만 혁신적인, 지금보다 아마 2분질 정도로 가능한 포집 기술이 개발되어야만 CCS가 됐든 CCU가 됐든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제일 발달된 게 습식 포집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발달돼 있고요. 1톤의 CO2를 포집하는데 약 2.2에서 2.3 기가줄의 에너지가 드는 수준까지 와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 탑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일 발달된 습식 포집 기술을 석탄 화력 발전소에
도입했을 때 CCS로 했을 때 석탄화력 발전 비용이 킬로와트아워당 193원이 될 것 같고요. LNG에다가 적용을 하면 184원. 지금처럼 LNG 가격이 비싸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비쌀 거고요. 이렇게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태양광이나 육상풍력 단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석탄화력이나 LNG 화력에 CCS가 들어가려면 CCS 비용, 기술이 더 개발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습식공정, 건식공정, 케미칼 루핑, 옥시퓨얼, 연소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실증까지 했지만 아직 가야 될 거고요. CO2 나오는 발생원이 원에 따라서 배가스 중에 CO2 농도가 달라요. 석탄화력 발전소 14%, LNG 4, 철강 20, 정유 석유화학 5에서 50, 시멘트 2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전 세계가 석탄화력 발전소 배가스의 CO2를 포집해서 저장하겠다는 연구를 해왔는데 작년에 캅26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페이스 다운 시키겠다, 끄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년을 연구를 했는데 또 석탄화력 발전소보다 CO2 농도가 20%로 높은, 그래서 포집 비용이 더 작은 철강 배가스조차 그 비싼 수소환원 제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랬느냐? 현재까지 CCS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그렇지만 시멘트 산업이나 석유 안 쓸 수가 없고 또 LNG 있을 거예요. 이런 데는 대안이 없어요. 석탄화력 발전소야 끄고 철강이야 뭐 어쩌고 해서 수소환원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런 쪽은 CO2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CCUS가 필요해요. 그래서 LNG 발전은 지금 꿀뚝에서 CO2 포집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발전소가 지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케미칼 루핑, 매체 순환 연소기에서 새로운 발전소, 이 기술이 되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포집을 한데도 저장소가 국내에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올 7월부터 시추선이 떴어요. 서해에 또 남해 동해에 바닷물 밑에 땅 속에 CO2를 저장할 수 있는 살린 아퀴퍼를 찾는데요. 여기에 한 10억 톤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 페트라노비아하고 뭐 국내 대기업들이 합쳐서 셰퍼드 CCS 프로젝트를 했는데 한국의 CO2를 포집을 해갖고 말레이시아의 폐 유전이나 폐 가스전에 집어넣는 거.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그 저장소를 빌려주고 구전을 뜯겠다 하는 이러한 사업을 두 나라가 이제 궁합이 맞은 거죠. 해서 이게 이제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CCS는 넣었는데 장기간 넣었을 때 빠져 다시 새 나오면 어떡하냐, 이게 또 지진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안정성 확보는 안 돼 있지만 노르웨이에서 먼저 시멘트 공장 40만 톤, 폐기물 소박 설비배 40만 톤, 연간 80만 톤의 CO2를 포집을 해서 10년 동안 한번 지어 넣어보겠다, 국회에다가.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10년 하는데 비용이 2조예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증하는 데만. 또 이제 CO2를 갖다가 다른 케미칼로 활용하겠다 하는 분야가 있어요. 연구 많이 되고 있는데 제일 안정한 CO2 물질을 깨끗하게 CO2가 안 나오는 수소하고 붙여갖고 또 여기에 그냥 붙는 것도 아니고 CO2가 안 나오는 열, CO2가 안 나오는 전기를 써갖고 반응을 시켜서 케미칼을 만듭니다. 단가가 지금 기술로 나오겠냐? 안 나와요. 어느 거를 해도 지금 다 안 나와요. 여기에서 만약에 CO2를 다른 물질로 전환시키는데 현재 비용보다 유사한 정도까지 뭔가가 나온다면 노벨상 몇 개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하나. 또 하나, 연간 몇 천만 톤의 CO2를 CCU를 한다고 하면 그거를 받아줄
엔드 프로덕트가 있겠냐. 그러니까 1000만 톤을 CO2를 전환해 갖고 쓸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가 있겠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CCU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많은 연구가 돼 있어요. 그 실증까지 했다고요. 아세트산 생산하는 거, 메탄올 생산하는 거, 뭐 황산 암모늄 가는 거, CO 하는 거, 염화칼륨 하는 거 돼 있는데 이 중에 비싼 물질 일부 소량 일부는 뭐 경제성이 일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량 벌크 CO2를 전환하는 거는 아직 없어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다고요. 이쪽은 그래서 뭐 당장 실증을 한다고 돈을 투자한다거나 뭐 5년 안에 뭐 효부를 보겠다거나 이건 아니고 장기간 연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무탄소 발전 중요하다. 이게 뭐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든 원자력 발전을 하든 그리고 무탄소 전기가 많이 생산되면 에너지 시스템 정기화를 해야 되겠고 또 재생에너지 세계적인 유통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에서 해외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면 결국은 수소나 암모니아로 전환시켜서 수소경제사회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 기반 항공료는 필요하지 않냐. 시멘트나 석유화학 등 어쩔 수 없이 나오는 CO2를 할 수 있는 CCUS 이것도 연구를 해갖고 결국은 상용화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고효율 저탄소 사회를 구축해서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자원순환 경제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규제로만 볼 게 아니고 경제 성장과 기회의 시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탄소 중립을 하는 연구소고요. 원자력 에너지 연구 빼고는 모든 분야 재생에너지부터 효율 다 하고 있고 우리는 대전 요 옆에 본원이 있고요. 광주, 제주, 울산, 부안에 연료전지, 차세대전지, 친환경에너지 제주 글로벌센터는 5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더 맑은 지구와 더 강한 경제를 추구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미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